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외곽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고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봄이면 뒤뜰에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마치 분홍빛 구름이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죠. 이곳에 도화연이라는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이제 30 즈음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어요. 남편 윤학철 대감은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자리에 누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저 빛바랜 눈동자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감님, 오늘은 국을 한 숟가락 더 드셨네요.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도화연 마님의 말에도 대감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병자의 무거운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도화연 마님은 남편을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 하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가득했죠. 마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여종 초란이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초란은 20살 무렵의 젊은 여종으로 도화연 마님이 시집 올 때 데려온 몸종이었어요. 하얀 살결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초란은 얼핏 보면 양반집 규수 같은 기품이 있었죠. 식사는 방에 들여놓고 나가거라 도화연 마님이 말했습니다. 초란은 상을 놓고 나갔어요. 도화연 마님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도화연 마님은 창가에 앉아 달빛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도화연 마님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뜰로 난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죠. 달빛이 드리워진 마루를 지나면 행랑채로 가는 길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도화연 마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랑채 끝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도화연 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초란과 머슴, 복돌이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뜨거운 숨결과 낮은 신음소리, 도화연 마님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것만이 이 고택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으니까요. 복돌아, 오늘 밤도 초란의 속삭임이 담장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을 감자 머릿속에 복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복돌은 25 정도로 보이는 젊은 머슴이었죠. 원래는 이웃 마을에서 온 일꾼이었는데 힘이 세고 일을 잘해서 정식머슴으로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꾹 눌러 참았죠. 이렇게 밤마다 남의 정을 훔쳐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방, 그 소리, 그 흔들림. 그것만이 도화연 마님에게 유일한 생의 증거였으니까요. 마님, 문득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도화연 마님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나이 든 여종 금녀가 서 있었죠.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몸이 편찮으신 대감님이 깨어나시면 어찌합니까? 도화연 마님은 꾸중하는 금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금녀는 이 집안에서 도화연 마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오랜 종이었죠. 마치 어미처럼 도화연 마님을 돌봐왔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이요. 도화연 마님은 말하고는 안 채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도화연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동자에는 가려진 불빛처럼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도화연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단 치마를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남편이 병석에 눕기 전에는 늘 칭찬하던 비취색 저고리를 입었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연지를 찍으려다 도화연 마님은 멈칫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장인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마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초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연지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들어오너라. 초란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의 도화연 마님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오늘은 어디 나가실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도화연 마님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뒤뜰 복숭아 나무를 보러 가고 싶구나. 요즘 꽃이 필 때가 되었을 텐데. 초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며칠 전에 다 졌습니다. 이제 작은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도화연 마님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지 오래였죠.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뒤뜰에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열매가 맺혔구나. 아침 식사를 마친 도화연 마님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죠.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이 평상에 앉자 멀리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화연 마님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 땀을 흘리며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햇볕 아래 벗은 윗도리 사이로 단단한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도화연 마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 한 사발 가져오너라. 도화연 마님이 근처에 있던 어린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녀아이가 물을 가져오자 도화연 마님은 복돌에게 건네라고 했어요. 머슴 아저씨, 마님께서 물 드시래요. 하녀아이의 말에 복돌은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평상 쪽을 바라봤어요. 도화연 마님과 눈이 마주쳤죠. 복돌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마님께 누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도화연 마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더운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물 한 사발 마시고 계속하거라. 복돌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도화연 마님은 가슴이 뛰었어요. 물을 다 마신 복돌이 다시 절을 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화연 마님은 매일 뒤뜰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읽는 척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은 복돌을 몰래 지켜보기 위함이었어요. 복돌의 말 한마디, 땀 흘리는 모습 하나에도 도화연 마님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란이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부터 며칠간 침실 청소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이 좀 편찮아서. 도화연 마님은 초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얼굴색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배가 좀 아픕니다. 어제부터요. 도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쉬거라. 금녀에게 말해 다른 하녀를 보내도록 하마. 그날 밤 도화연 마님은 행랑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란이 방에 없다면 복돌도 오지 않을 테니까요. 도화연 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 속에 묘한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다음 날 도화연 마님은 평소보다 더 공들여 치장을 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 방이 떠올랐죠. 금녀가 남편을 씻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감님을 보살피겠소. 도화연 마님이 남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금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님, 갑자기 왜? 그동안 내가 소홀했소. 이제는 내가 직접 돌보겠소. 금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방을 나갔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남편 곁에 앉았어요. 말라비틀어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기미였죠. 도화연 마님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우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님,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빨래를 모두 거두었고요. 행랑채 지붕도 점검했습니다. 복돌이 마당에서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수고했다, 복돌아. 오늘은 일찍 쉬거라. 복돌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복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설렜어요. 복돌아라고 부를 때마다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었죠. 비가 심하게 올 것 같으니 안채 문단속도 미리 해두겠습니다. 복돌의 말에 도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봄비였지만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화연 마님은 남편 방에서 나왔습니다. 금녀가 남편 수발을 이어받았죠. 도화연 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켰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어요. 도화연 마님은 문갑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사또가 보내준 약주였죠. 평소에는 입에 대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작은 잔의 술을 따르고 입에 댔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이내 목구멍으로 내려가며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두 번째 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느새 얼굴이 붉어지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복돌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못 본 척하느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던 걸까요? 남편이 아프기 전에도, 아니 시집 오기 전부터 늘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도화연 마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마님,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아이고,
복돌이 놀란 표정으로 도화연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그만 넘어지려는 순간 복돌이 재빨리 다가와 도화연 마님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이리 계시면 안 됩니다. 복돌의 팔에 안겨 도화연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복돌의 체온과 숨결이 너무 선명했어요. 도화연 마님은 눈을 감은 제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마라. 복돌아, 내 손은 따뜻하구나. 복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도화연 마님을 침상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도화연 마님은 이불 속에서 복돌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머슴이고 마님은 말하지 마라. 잠시만 곁에 있어다오. 복돌은 난처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복돌은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화연 마님은 더 세게 복돌의 손을 붙잡았어요. 마님,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복돌의 간절한 말에 도화연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복돌을 바라봤어요. 복돌의 얼굴에 떨어지는 작은 등불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싫으냐, 내가. 도화연 마님의 말에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대감의 부인이시고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더구나 저는 초란과. 복돌의 말에 도화연 마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취기가 순간 깨는 듯했어요. 도화연 마님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가거라. 복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도화연 마님에게 깊이 절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도화연 마님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밖의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흐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화연 마님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머리에 지끈거림과 목에 타는 듯한 갈증이 현실임을 일깨웠어요. 밖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마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금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초란이 아침상을 가져왔을 텐데 오늘은 금녀였어요. 도화연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들어오시오. 금녀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물었어요. 초란이는 아직도 몸이 좋지 않은가? 금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아직 열이 있어 누워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 먹였으니 곧 나아질 겁니다. 도화연 마님은 아침을 먹은 후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누워 있었어요. 도화연 마님이 손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도화연 마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한때는 이 손이 도화연 마님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저 생명 없는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도화연 마님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복도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심 무렵 도화연 마님은 책을 가지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있어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서재에 들어서니 책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가족 문서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서처를 펼쳐보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화연 마님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자 초란과 복돌이 담장 아래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란은 몸이 아프다더니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초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느냐. 마님이 술에 취해 계셨고 내가 그저 침상에 눕혀드렸을 뿐이다. 복돌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내 손을 잡았다며? 내가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 그건 마님이 취하셔서 그러신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초라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눈치챘어. 마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즘 마님이 매일 뒤뜰에 나오시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인 거잖아. 복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님은 양반집 마님이시고 나는 그저. 거짓말 마. 너도 마님을 좋아하지? 그래서 나한테 점점 멀어지는 거지? 조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이는 변한 게 없어. 다만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했어. 아프지 않았어. 그저 너와 마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도하연 마님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초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하연 마님은 문서철을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온 도하연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향한 감정이 이렇게 쉽게 들통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뻔히 보여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란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도하연 마님과 초란의 눈이 마주쳤어요. 초란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몸은 다 나았느냐? 도하연 마님이 물었습니다. 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초란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말거라. 초라는 놀란 눈으로 도하연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도하연 마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님. 제가 더 할 말 없다면 나가보아라. 초라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하연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집안의 공기가 변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며칠 동안 도하연 마님은 복도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방 안에만 머물거나 남편을 간호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복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당황하던 눈빛, 그리고 초란과 나누던 대화. 모든 것이 뒤섞여 도하연 마님을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하연 마님은 또다시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란과 복돌의 만남을 엿듣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도하연 마님은 직접 복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행랑채 앞에 서서 도하연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히고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복돌아.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복돌이 나왔습니다. 도하연 마님을 보자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님, 이 밤중에 여기는 어쩐 일로 나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복돌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밭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도하연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나는 매일 밤 너를 엿보았노라. 그 방에서 초란과 함께할 때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지. 복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지.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너였다는 것을. 도하연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은 양반집 마님이시고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더구나 마님께는 대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하연 마님은 복돌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하게 빛났어요. 내 남편은 이미 반쪽 영혼만 남은 사람이다.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님, 저는 초란과 정이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래서 더 괴로웠다. 너희를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으니 도하연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은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췄어요. 그런 행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님, 제발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때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분명 초란이었습니다. 초란의 눈은 무섭도록 차가웠어요.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란아. 복돌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초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복돌은 당황한 눈빛으로 도하연 마님을 바라봤어요. 가봐라. 도하연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거라. 복돌은 잠시 망설이다 초란을 쫓아갔습니다. 도하연 마님은 홀로 대나무 숲에 남았어요.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화연 마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몸이 무거웠어요. 금녀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초란이는 어디 있소? 도화연 마님이 물었습니다. 금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마님. 방도 비어있고 짐도 없어졌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돌은? 복돌도 보이지 않소? 아닙니다, 마님. 복돌은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초란이 어디로 갔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질투가 났더라도 초라는 도화연 마님이 어릴 때부터 함께한 몸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초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인근 마을에 사람을 보내 초란을 찾아보라 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초란이 집을 나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화연 마님은 서재에서 예전에 보았던 가족 문서철이 생각났습니다. 무언가 찾아볼 게 있을 것 같아 서재로 향했어요. 문서철을 펼쳐보니 가문의 족보와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 도화연 마님은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어요. 도화연 마님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글씨체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었죠. 편지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시작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어야 할 진실이 있다. 너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큰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는 첩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란인이라.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 그 아이의 어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려와 종으로 삼았다. 내가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를 용서하고 보살펴 주기 바란다. 그 아이는 내 이복 여동생이니라. 도화연 마님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초란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초란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도화연 마님은 서둘러 다른 문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란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초란의 본명은 율란이었고 도화연 마님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초란의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초란을 데려와 도화연 마님의 몸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런 그 아이가 내 여동생이었다니. 도화연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란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래서 초란에게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꼈던 건가요?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돌에 관한 문서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도화연 마님은 계속해서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돌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복돌의 본명은 윤서진이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그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윤은 도화연 마님의 성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윤서진은 도화연 마님의 친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납치되어 종으로 팔려갔던 오빠였죠. 도화연 마님은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도화연 마님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복돌이 자신의 친오빠라니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도화연 마님은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니 윤서진은 5살 때 납치되어 종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런데 운명처럼 복돌이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문서들을 모두 챙겨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잃어버린 오빠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자신의 오빠에게 그런 감정을 품었다니. 그날 밤 도화연 마님은 복돌을 불렀습니다. 복돌이 방에 들어서자 도화연 마님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나와 이야기할 일이 있다. 앉거라. 복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문서들을 꺼내 복돌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본명이 혹시 윤서진이 아니냐? 복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큰 집에 살았던 기억이라든지. 복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큰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어머니가 저를 안고 계셨던. 하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가 5살 때 납치되어 종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내 본명은 윤서진. 그리고 나의 이름은 윤하연이다. 복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오빠이다. 우리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다. 복돌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도화연 마님을 바라봤어요. 도화연 마님도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도화연 마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족보와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 틀림없어.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도 있다. 5살이던 아들이 납치되어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복돌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왠지 모르게 친숙하다고 느꼈던 건가요? 마당의 나무들, 우물, 그리고 마님의 얼굴까지. 도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니. 복돌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절망감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마님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복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내 오빠를 탐했다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했던 거야. 복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물었어요. 그럼 초라는요? 초란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화연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란도 우리와 관련이 있어. 초라는 아버지의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야. 나의 이복 여동생이지. 복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초라는 제 이복 여동생도 되는 겁니까? 그래, 맞다. 우리 셋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지. 복돌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밝혀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머슴이 아니라 양반집 도련님이었다니. 그리고 마님이 제 여동생이었다니. 도화연 마님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었어. 복돌, 아니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머슴으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양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초란과 저는. 도화연 마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초란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어. 너희는 남매야. 비록 이복이지만.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화연 마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남매로서 새로운 눈으로.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녀가 급히 들어왔어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초란이가 돌아왔는데. 그게. 도화연 마님과 윤서진은 놀라 금녀를 바라봤습니다. 초란이 어떻게 되었느냐? 초란이가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감님을 독살하려 했다고 마님을 고발한 것 같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은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요? 마님이 어찌 그런 일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지금 안채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오라버니, 나는 결코 남편을 해치려 한 적이 없어. 그것만은 믿어주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마님, 아니, 화연아. 내가 가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윤서진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화연 마님은 남겨진 문서들을 정리하며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포졸들이 안채에 들이닥쳤습니다. 초란이 앞장서서 도화연 마님의 방으로 향했어요. 윤서진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님께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포졸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라. 도화연이 대감을 독살하려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를 조사하러 왔다. 초란이 윤서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복돌아, 내가 왜 마님을 감싸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마님은 남편을 독살하려 했어. 내가 직접 봤다고. 윤서진은 초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초란아,
아니, 율란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초라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율란이라니? 내 이름은 초란이야. 아니다. 내 본명은 율란이다. 내 아버지는 윤상철 대감, 우리 아버지시다. 너는 도화연 마님의 이복 여동생이야. 초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어떻게 마님의? 그리고 나는 윤서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 본명은 윤서진이다. 도화연 마님의 친오빠지. 어릴 때 납치되어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다. 조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포졸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증거가 있나? 포졸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이건 정말. 조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녀는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마님의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 오빠?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다. 조라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마님을, 내 언니를 어떻게 그런 누명을? 도화연 마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초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다. 초란아. 아니, 율란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도 한때 오빠를 향한 부적절한 감정을 품었으니까. 초란은 도화연 마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포졸 우두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복의 아가씨, 그럼 독살 혐의는 거짓 고발이었단 말인가? 조라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마님은 제 언니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포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물러났습니다. 도화연 마님, 윤서진, 그리고 초라는 마당에 함께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화연 마님이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오해가 쌓였어요. 조란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집을 떠나면 어떨까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도화연 마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내 남편은 어떻게 하지? 윤서진이 도화연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대감님을 잘 돌봐드릴 수 있는 분을 찾아서요.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대감님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비 오는 밤, 고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다행히 대감은 이미 의원의 집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불을 껐지만 고택은 거의 다 타버렸죠.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도화연 마님과 복돌, 그리고 초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밤중에 세 사람이 말을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동쪽 바다 마을에서 새로 정착한 가족을 보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 집터는 도화연이라 불렸습니다. 봄이 되면 그곳에 복숭아 나무가 만발해 마치 분홍빛 구름이 내려앉은 듯했고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죠. 도화연 더화이엔, 복숭아꽃과 제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도망친 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들은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의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지요.